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험 잘 보셨죠? 그래서 많이 지치셨나 봐요. 다들 이게 왜 이렇게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 다 어디 가셨나요? 가끔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약간 좀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 만났는데 다들 집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저 인터넷으로 볼게요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몇 명 봤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네. 자, 오늘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음 주 뭐 시험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알려드리는 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안 만들어서요. 그래서 물어보셔도 몰라요. 그래서 전날에 제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아직 문제가 없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교시, 2교시는 둘 다 이제 저희 이제 문제 기출 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넓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넓혀서 보는 쪽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수업이 쫙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보통 1교시는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느긋하게 좀 풀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끝나면 또 20분 있다가 바로 사무관리 시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2교시는 그 다음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만 볼 거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번인데 그렇게 막 엄청 심오하게 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이제 논점이 좀 어렵다와 이제 다른 논점을 보았다라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논점을 잡고 풀어가는지 이게 아마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지식이 차올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으면 헷갈릴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본인을 좀 다독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문제 저희 요거 뭐죠? 이거 이제 해설지부터 보게 되면요. 이 해설지에서 저희 좀 하나 좀 고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문제 1번에서 이제 A 값은 A, C, B도에서라고 돼 있는데 요거 좀 잘못 쓴 거예요. 저 A도 BC예요. 그래서 A도 BC에서 이제 건축 공사업을 업종으로 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좀 물음 위주로 좀 이제 계속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A 도지사 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위에서도 그냥 A도 이렇게 써놨다고 잘못 읽은 것 같아서 이거 쓰는 과정에서 A도 이제 B, C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시면 문제가 좀 매끄럽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지금 아마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까지 나오겠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거의 한 9회, 10회, 11회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면 딱 그 정도에서의 이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이제 12회죠. 12회 시험에서는 요 유형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12회에서의 유형은 이제 1번 문제는 사례형이었고요. 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술형이고 그다음 3번 문제도 약술형이고 4번 문제도 약술형인데 그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했던 유형이고 그 유형은 우리가 이제 1회 때 나왔었던 이제 뭐 이제 행정예고와 그다음에 행정입법예고 두 개를 차이점을 비교하고 관련성을 서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형이 이제 출제된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드린 건 이제 9회, 10회, 11회 보시면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9회, 10회, 11회에서는 이제 약술형 문제에서 약술형 2번, 3번, 4번 있죠. 2번 문제가 이제 그 정보공개법에서 약간 사례 같은 느낌으로 나왔던 게 이제 9회, 10회, 11회 요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법 요거를 이제 약간 사례 느낌으로 내드린 게 이제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게 사례로 나오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 또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쭉 보시면 꽤 사례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 저희 기출문제 뭐 2회인가 3회인가에서는 아예 1번으로 급으로 해서 제 사례형으로 나왔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시험에서의 약간 총평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읽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실전을 대비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받았다. 딱 이렇게 딱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1번은 당연히 행정절차법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파본 검사는 그 찰나의 시간 있죠. 그 찰나의 시간에 1번을 잠깐 보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자, 2번, 3번, 4번처럼 약술형 돼 있는 것들을 이제 파본 검사할 때 살짝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문제 2번 같은 게 길죠.
그러니까 문제 2번을 보지 말고 3번과 4번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 문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쓸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문제 3번이나 4번은 일단 사전적 공개 제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자, 그다음 문제 4번도 이제 이거는 엄청 긴 파트의 문제, 그 호흡 자체가 긴 문제인데 요걸 내가 어떻게 축약을 할까? 요 정도만 이제 딱 보시고 그다음에 파본 검사할 때 책을 덮잖아요. 딱 덮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제 3번보다도 3번 그냥 두 문자 정도가 떠오르면 되는 부분이고 4번을 어떻게 쓸까를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좀 머릿속에서 목차를 좀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에 딱 종이 치면 그럼 이제 뭐 민법 쓰실 거 쓰시고 근데 그 여기에다 이제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목차를 먼저 조금 써놓고 그다음에 민법 풀고 다시 돌아와야 이게 기억이 나지. 그냥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놨다가 막 민법 쓰고 이제 50분 지나버리면 다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딱 종이 딱 치면 바로 딱 책을 이제 다시 시험지 딱 펼쳐가지고 머릿속에 있었던 목차를 먼저 조금 이렇게 끄적여 놓고 그 다음에 민법 쓰신 다음에 이제 민법 50분 안에 이제 좀 이렇게 맞춰 보시고 한 60분, 70분 쓰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50분 딱 맞춰 놓고 50분이 지나면 이제 절차론을 좀 적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으실 때는 이제 문제 4번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적어주는 4번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3번이나 4번 정도. 그래서 3번 적고 그 다음에 3번 또 이제 보시면 사전적 공개 제도와 그 다음에 뒤에 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니까 사전적 공개 제도 요걸 먼저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쪽 쓰죠. 그리고 다음 장 넘긴 다음에 문제 4번 이제 잡고 4번에서 이제 신설 강화에 대한 절차를 이제 목차 써놨던 거 위주로 적어주시고 시간 딱 보시고 여기까지 했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그 사이 안에 끊기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제 1번을 이제 제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이제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그렇게까지 내가 풀 수 있냐 없냐 이걸 좀 판단하시고 만약에 내가 문제 2번을 풀 수가 없겠다 목차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는 시간을 다른 데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민법에 쓰셔도 되고 이제 절차론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론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토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토해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쓸 수 있고 조금 더 보충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수험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문제 1번부터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읽어 보실 때 우리가 물음부터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물음부터 보시면 자, A도지사는 갑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 처분서를 이제 갑의 본전 소재지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공고하였다인데 이게 이제 제14조 제4항이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공시송달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를 검토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물음 1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1번에 대한 목차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물음 2번도 사실 이렇게 설문형으로 나와 있고 자 문제 설문형을 이제 본문에서 보실 때 가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괄호 안에 단 두 물음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물음 1까지만 읽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독립적이다라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단서가 없다라고 하면 두 물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음 2번도 같이 읽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물음 2번 보시면 갑은 당해 처분은 형식적 흠이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A도지사에게 송달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A도지사가 그런 이제 처분서를 갑에게 다시 송달을 하며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 치유와 관련된 부분이고 시간적인 한계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물음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하면 물음 1번에서는 위법한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2번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쓰시는 것이 이제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물음 2번은 그래서 하자 치유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 하자 치유에 대해서 위법성의 정도를 물음 1번에서 이제 갖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놔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보시고 그다음 문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올라가서 갑은 A도 B, C에서 건축 공사업을 업종으로 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근데 갑이 건설업 등록 기준 중에서 기술 능력 기준을 미달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수준을 올려라라는 어떤 이제 시정 명령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이런 명령에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아서 A 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앞에서부터 보면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A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행정청이 뭐냐라는 것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도 밑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겠죠. 자, A도 밑에 보면 이제 도지사 이런 게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뭐 도시과라든지 아니면 복지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 보조기관이라든지 뭐 보좌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행정기관은 이런 이제 여기 이제 A도 밑에 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요 A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주체는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에는 이제 뭐 호흡기관도 붙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이 많이 붙어 있겠죠. 뭐 생각하는 뭐 뇌도 붙어 있을 거고 뭐 소화기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붙어 있을 건데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을 해서 외부로 표시하는 그런 이제 행정기관들 중에서 그런 특별한 아이들을 우리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지사가 이제 행정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정청이 제 도지사가 제 갑에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갑에게 우리가 일단 너는 기술이 미달됐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너가 이제 따르지 않았다. 그죠? 시정명령이고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너가 따르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너의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이제 말소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처분이 과연 정말 그 처분이 맞느냐에 대해서부터 다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행정청이 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이 구체적인 사실인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너가 이제 기술이 미달되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이런 구체적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법이냐라고 하면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건설산업 이제 기본법. 자, 여기죠.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얘는 처분이라고 써 있고 처분도 맞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분도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건설업을 등록을 말소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건설업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건설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권익을 우리가 박탈하는 그런 이제 박탈하는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이제 박탈한다라는 말은 권익을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침익적 처분이다.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를 거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런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처분 시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유를 제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의 방식은 우리가 문서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불복사항, 어떤 이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처분 이후에 이 처분서에 무언가가 잘못 써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요. 이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해서 우리가 공표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앞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공통적인 처분의 절차이고요. 얘는 우리가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요 앞에 앞서서 우리는 사전 통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사전 통지에 맞춰서 우리가 그 뒤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건데 이 의견 청취의 절차는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이게 청문 아니면 공청회 아니면 의견 제출 세 가지가 있었을 거고요. 이 청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법인 취박취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그 취박취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씩 보면 이제 뭐 법이다라고 하면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니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행정청이 이제 청문을 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취, 박취 이렇게 했는데 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설립 인허가들에 대해서 취소한다든지 자격이나 아니면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박탈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이제 인허가 이런 것들이 취소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권익을 박탈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건설업이라고 하는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격의 박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여기를 한번 따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문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로서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얘는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 절차로 청문을 실시를 하는 게 사전에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물음 1번을 보면 A 도지사는 갑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그 처분서를 라고 돼 있죠. 처분서라고 돼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방식은 처분 문서로 했다는 겁니다. 처분 문서. 그걸 우리가 처분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서를 우리가 갑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반송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이제 이 처분 문서를 이제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송달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시송달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시송달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소를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만 우리가 보충적으로 가장 마지막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시송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시송달에 과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제 내용으로 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송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의 이제 물음에 있어서 당의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안의 해결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목차고요. 자, 두 번째 목차를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송달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송달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달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의 송달 방법 이다라고 해가지고 통상의 송달 방법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 아니면 내가 직접 가는 교부 송달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너가 만약에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해서 이제 선택했다 동의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보통신망에 의한 이제 송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상의 송달 우리가 갔어요.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이제 처분서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없더라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충 송달.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갔는데 아무도 없다. 혹은 나의 그 이제 교부 받기를 거부해서 우리가 놓고 온다.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세 번째가 이제 유치 송달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소를 모르거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소를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송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송달을 했을 때 두 번째 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근데 기본적으로 요 1, 2, 3 이렇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교부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한 때. 그리고 이제 도달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도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된 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 메일함에 또록 하고 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보통 입력할 때라고 부르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자, 공시송달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를 몰라요. 모름 아니면 이제 송달이 불가해요. 요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시 송달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송달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처분서를 그냥 혼잣말 했다. 그 행정청이 그냥 혼잣말 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효과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적으시고 따라서 당해 처분은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논점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송달이 효력이 발생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 결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당해 처분은 그냥 위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게 결국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민법 총칙이나 이런 거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의사표시 같은 경우도 의사표시를 도달시켜 놓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지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표시를 그냥 도달하지 못한 거죠. 도달하지 않고 그냥 너 뭐지 이 도자기를 살래 했는데 얘가 그럼 팔게 살래 그러면 살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건데 그냥 혼자 말로 그냥 살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법하다 이 정도로만 보셔도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이제 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자 페이지로는 이제 저희가 14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 거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취소라고 하는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2011년 41375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던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판결을 보시게 되면 이제 송달하였다가 반송이 되자 자 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했다. 이거는 이제 공시송달했다라는 말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할 도지사 이제 처분서를 가배회사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을 했는데 이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우리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해버렸다. 이건 결국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공시송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위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물음 1에서 내드린 건데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정도로만 그냥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사이를 어떻게 그래서 왜 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왜 위법하냐라고 하는 사실 여기 중간에 있는 로직에 대해서는 여기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어떤 형식상의 결로 인해서 우리가 그랬다라든지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로 보아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그냥 판시해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적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그 물음을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물음 자 갑은 당해 처분은 이제 형식적 흠이 있어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담은 소장을 A 도지사에게 발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장한 바에 의해서 이제 그 주장한 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 법원에서 판단했다라고 하면 사실 좀 형식적인 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냥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했을 이제 가능성은 좀 더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그 법문 안에서 이제 판례 요약지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여기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래라기보단 그냥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직은 좀 판례 평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줘야 저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이 물음을 적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건설업 등록 말소 이 처분과 관련을 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이 적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가 적법하고 마지막으로 형식상의 어떤 이제 흠이 없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적법해야지 당의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주체는 지금 여기서의 주체는 A 도지사예요. 그럼 이 A 도지사가 과연 그 주체로서의 적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살짝 고친 거예요. 사실 이게 A, C, B도라고 A도 B, C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은 A도 밑에는 도지사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B, C 밑에는 C장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체사항의 이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여기 이제 등장인물 좀 더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설산업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이제 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체상의 어떤 흠결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B, C장 이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의 처분은 무효다. 권한이 없는 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는 애가 아닌 애가 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알아만 두시다는 의미로 이제 여기가 만약 비시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당의 처분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시험에서 나올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내용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건이 있으면 이 요건에 따라서 이런 이제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정법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내용상으로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법에 보시면 이제 일반 원칙 있죠. 자, 일반 원칙이 우리가 뭐 신뢰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 평등의 원칙, 아니면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아니면 뭐 비례의 원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구속 금지의 원칙 이렇게 있죠. 자, 이런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내용상 하자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절차냐 형식이냐와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의 처분은 형식적 흠이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A 도지사에게 송달을 했어요. 그러면 A 도지사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이제 상대편에게 도달될 때 이제 소송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후 A 도지사가 처분서를 갑에게 다시 송달을 해서 처분의 흠을 치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 시간적인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이제 2번은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갑이 우리가 A 도지사에게 이제 소장을 송달했죠. 자, 이거 뭐 법원을 통해서 송달을 한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가 갑에게 다시 처분서, 제대로 된 처분서를 우리가 송달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 어떤 흠결을 보완한 행위다라고 보아서 시간적 한계를 이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자 치유와 관련된 논점을 표현해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논점의 정리 적어주시고 마지막 사안 해결 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1번 당연히 의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정 여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정 여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 보시게 되면 문학판검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 그 다음에 학, 그 다음에 판, 이제 검.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인정을 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학설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설이 있고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 치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견해고요. 자, 그럼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인정 요건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인정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일 것, 그 다음에 하자 보완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 긍정설은 우리가 국민의 어떤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럼 그 범위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한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한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 실체적 권익 보호적 한계,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적 한계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적 한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 그 다음에 학판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학, 그 다음에 판, 그
그다음에 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 학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웠을 때는 총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쟁송을 제기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심 이제 변론 종결 시 전까지 하는 것이 총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려놓은 걸 보고, 자, 그려놓은 김에 보게 되면, 소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1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1심 시작하고 나서 1심이 끝나면 이제 이걸 이제 1심이 종결됐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심 들어갈 거고요. 자, 2심도 종결이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심 들어가고 이 3심이 이제 대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2심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를 언제까지 와라고 해서 이제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제 부르고 그럼 이제 변론 막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시점이 있고 그 변론이 종결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못 하고요.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뒤에서 이제 재판장 이제 앉아 계시는 뭐 3명이든 2명이든 뭐 3명이든 1명이든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 판결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다툴 거다라고 하면 이제 3심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심과 2심을 합쳐서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심 2심이 끝나는 변론이 종결돼서 더 이상 당사자들이 원피고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자치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견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라고 하면 쟁송제기 이전 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쟁송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심판과 소송을 두 개를 같이 합친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든 소송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자치유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효과인데요. 효과는 우리가 처음부터 적법하게 우리가 적법한 행정행위, 흠이 치유되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제 보겠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 소송을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 소송은 결국 여기 쟁송 안에는 심판과 소송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사실 이 두 개의 어떤 견해를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하자치유는 둘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처분서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언제 보냈다는 말은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이전이다라고 하면 될 거고요. 이거 이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요 견해가 아니라 요 견해를 따를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하자치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기 관련된 논점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자, 여기 앞에서 물음 1번에서는 자, 위법하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성의 정도를 우리가 사실 앞에서는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만약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걸 취소로 볼 거냐 아니면 무효로 볼 거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취소로 볼 거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일 것인데 사실 이 절차상의 하자 이 뒤에는 사실 이 그냥 단순히 절차만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절차에다가 우리가 여기 형식적 흥결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절차의 하자일 것이라는 의미는 사실 내용상의 하자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절차 안에 이 형식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취소로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사후에 하자가 보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충족을 했지만 그 하자 보완하는 그 시간적인 한계가 우리가 쟁송을 제기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때문에 하자치유는 부정된다. 그래서 취소로 갔다라고 하면 하자치유는 부정이 됩니다. 근데 부정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계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인 흠이다라고 봐서 보통 형식적인 흠은 보통 무효로 많이 판단하니까 중대 명백설에 따라 무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무효인 경우에도 우리가 하자치유는 부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요건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시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와 뒤에를 연결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내용을 넣는 거는 사실 앞에는 그냥 송달 넣고 그 다음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협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뒤에는 그냥 하자치유 쓰신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고, 자 이렇게 요것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럼 요것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뭘 남겨야 되냐라고 하면 자 보시면 자 이걸 물어보려고 보통 이걸 물어봤겠죠. 이 하자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짧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쓰고 나머지 다 쓰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연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이 연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사안의 해결은 그냥 뭐 일단 느낌이 오잖아요. 하자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결론 먼저 써놓고 다른 문제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서 취소인 경우에는 부정된다. 한계 때문에 그리고 무효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을 탈락했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부정된다라는 요거는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점수가 뭐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쓸 수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쓸 만큼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치유는 부정될 것이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돌아와서 그 이유를 적어주셔도 이렇게 점수 차이는 크게 막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답안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답안지는 이제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논점의 정리,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통상송달, 그 다음에 보충송달, 그 다음에 유치송달, 그 다음에 공시송달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공시송달의 요건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살펴보고 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당해 처분 효력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상의 송달 안에는 이제 우편송달, 그러니까 교부송달,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송달은 우리가 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고용인 아니 뭐 고용자라든지 아니, 사무원, 피용자 아니면 동거인 이런 사람들처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얘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충송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유치송달은 갔는데 그 사람도 없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장소에 놓고 오는 것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공시송달 여기는 이제 공시송달 물어본 거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다 좀 길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송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10점, 20점을 넘어서 한 15점 뭐 이렇게까지도 길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것들만 남기다 보니까 일단 이제 공시 송달만 제대로 잘 쓰면 돼요.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서 뭐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송달의 효력은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되었거나 아니면 정보통신망은 이제 도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입력이라고 표현하니까 도달이나 입력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이제 경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적어주신 다음에 사안 해결을 보시면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갑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송달이 불가능하다. 라는 경우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이제 원칙을 삼고 있는 이제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당해 처분은 그냥 뭐 형식적 하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냥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앞에 형식적 하자. 여기에 밑줄 안 건 이유는 이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밑줄 그지는 않은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보다 보면 얘를 형식적인 흠결로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하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밑줄 그진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도 이렇게 점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서 위법하다. 여기까지만 물어본 게 위법하냐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하자치유 관련된 논점이 나오죠. 자, 그럼 하자치유는 이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하자를 치유했다라고 한다면 이유 제시하자 아닌데 죄송해요. 이거 이유 제시하자 아니고 그냥 이유 제시만 빼고요. 그냥 하자가 치유됐는지를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유 제시만 빼주세요. 하자의 치유 그래서 의의 그리고 인정 여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의의 그리고 인정 여부는 두 개를 묶어서 한 문단으로 표현해 주시면 행정행위가 당시 흠이 있었는데 사후에 그 흠결을 보완을 했다. 그래서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하자치유인데 하자치유를 인정할지에 대해서 견해가
이제 있으나 이제 다수설리나 팔레 태도에 따르게 되면 행정의 어떤 경제성, 능률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인정을 할 건데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되면 국민에 있어서 권익을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인정 요건은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 이 절차상 하자는 말이 절차상 하자로 제가 표현해 놓은 거지. 요거는 이제 내용상 하자가 없을 것, 실체상의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 하자 안에는 어떤 이제 형식적인 흠결도 같이 포함하는 견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절차상 하자 또는 뭐 형식적 하자 이렇게 안 쓴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형식적 하자는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하자 치유 인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뒤에 행정청에 사후 보완회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치유의 한계는 이제 일단 실체적 권익 보호적 한계 요거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이제 시간적 한계 여기를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거니까 문학판검 이렇게 문학판검 네 덩어리로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덩어리 정도까지는 표현을 해서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 시간적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쟁송제기 이전설은 우리가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상관없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자 치유가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행정소송 제기 이전설 같은 경우에는 심판은 내부적 통제에 불가하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밑에 붙어있는 게 행정심판위원회에 붙어있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부적인 자정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취했을 때는 요 행정청 말고 행정부 말고 삼권분립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시점에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까지만 이제 하자치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치유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여기 있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설이에요. 근데 뭐 많이 주장할 바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이 심판은 내부적 통제에 불과하다라는 그 의미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 내부의 자정행위에 있는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이제 법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아직 행정부 소관의 일이다 이렇게 보아서 거기까지는 하자치유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소송 경제를 위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자치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판례는 우리가 쟁송제기 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토도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안 해결 보시면 자 1번 송달의 형식상의 흠결로 해서 당해 처벌 만약 무효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요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정도의 하자다라고 우리가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자 시간적 한계를 이탈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건은 충족했다 하더라도 시간적 한계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이 A 도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게 어렵겠다, 잘 모르겠다,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앞에서 물어본 건 위법성까지만 물어봤지만 여기 앞에서 그냥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정도의 하자다라고 하면 저 뒤쪽에서는 그냥 하자치유 쓰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적 한계를 넘었을 뿐이다 정도로만 적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요거는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를 나눠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길만 적으신 다음에 하나의 길을 따라서 이제 답을 찾아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우리가 판례를 같이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제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냐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물음 1번과 관련된 논점이고요. 그 뒤부터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 다시 말하면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인 흠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돼서
도달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분서를 각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다시 송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드렸고요. 송달도 문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행정절차법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침입적 처분에 있어서의 절차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빠졌을 때 우리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하자 치유, 이것만 좀 많이 본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너무 베이직하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요거, 그 다음에 이유재신 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문서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 고지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총칙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요건 우리 한번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대리인 요건 안 나왔으니까 대리인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대리인의 어떤 이제 도움을 이제 조력을 받는 것을 이제 방해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당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정응원 앞에 하나 있고요.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협업은 우리가 아무래도 사무관리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이제 송달인데, 이 송달도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달은 아까 그 14페이지에 있는 거 밑에 있는 판례들 보시게 되면 91누 10.510 판례 보시면요. 송달 장소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법인 등기부상에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송됐다라고 해서 행정청이 야 이거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야 라고 해서 바로 공시 송달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공시 송달했다라고 하면 제가 밑에 있는 것처럼 행한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요 무효다라고 판단했던 판례를 같이 비춰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효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다라고 보게 되면 저 뒤쪽에서 하자치유가 시간적 흠이든 뭐든 한계를 넘든 아니든 요건을 일단 탈락했기 때문에 하자치유는 부정된다라고 요 판례랑 같이 연결해서 쓰셔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잘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004호 1073 판례는 이제 우리가 별건으로 우리가 뭔가를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 정지 처분의 발령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고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공고한 것도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여기도 마찬가지 논점으로 우리가 얘가 보냈는데 반송됐다라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하는 것들은 다 위법하다라고 쭉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93누 17478판례 보시면요. 자,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라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체부가 등기 보내가지고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 우편이다라고 하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 송달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2003도 13908 판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계속 비워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 남용처럼 보여질 수 있죠. 자, 누가 오려고 하면 문 잠가놓고 다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제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87루 이제 868 같은 경우도 이제 송달 방법이나 송달 장소 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라고 하면 부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도달되지 않는 처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흠결로 인해서 무효 정도의 하자다까지 있는 판례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도 송달 관련된 판례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거 보면 뭐 8살짜리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충 송달이라고 있잖아요. 어디다 적어놨더라? 네, 보충 송달. 보충 송달은 이제 그 뭐 가족, 동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인이라든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주고 오는 게 보충 송달인데, 그래서 어떤 판례들 보시면 뭐 8살짜리인가 뭐 5살짜리 애한테 이제 처분서를 이렇게 쥐어주고 온 거죠. 엄마 없니? 왜 말 못하니까 엄마 줘라 이렇게 주고 왔는데 그런 것들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들이 꽤 있으니까 요 정도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옛날에도 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전 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견해에 따라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사전 통지 중에서도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우리가 뭐 어떤 기술 미달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로서 우리가 행정조사를 할 때 행정조사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전 통지를 결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절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위법해지는지 이런 논점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통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글자만을 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로우를 보고 어떤 논점을 물어보는 건지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송달 이라고 했죠. 요 송달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꽂히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송달은 결국 이 처분서 있죠. 이 처분서를 보내는 걸 송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처분서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송달에 대한 논점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처분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서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의 방식과 관련된 24조와 관련된 논점이고요. 이 송달은 14조와 관련된 논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달 이라는 단어만 꽂혀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다른 논점을 고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좀 넣어 놓기는 했어요. 여기서 지금 읽어보시면 처분서까지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문서까지는 잘 만들어졌는데 문서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송달의 방법을 잘못 고른 거다라고 하면 이제 이 논점을 쓰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요즘에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또 있냐면 이걸 낼지 저걸 낼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걸 낸 건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계속 이제 그 행정사 그 무슨 이제 뭐 신문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도 몇 번 이제 올라온 판례인데 어떤 판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너 복귀 안 하면 너 의사 자격 너 입학한 거 다 취소해 버릴까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처분서를 다 일일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약간 뭐 노조 파업하고 이러면 뭐 1,000명이나 막 이제 갑자기 이제 노동자들이 뭐 안 오고 그러면 어떤 처분 같은 걸 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처분서를 이제 개별적으로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문자로 전송한 겁니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처분, 문서주의를 이제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 처분서는 문서를 말해요. 이 문서는 우리가 전자문서도 포함을 하는데 우리가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것을 동의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 자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로 전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우리가 24조의 위반으로 무효다 뭐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와 관련된 문제죠. 이 처분서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24조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처분서까지는 문서로 잘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보내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잘못 보냈다, 아니면 반송되었다, 아니면 받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문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송달과 관련된 논점으로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그 처분서 자체가 뭐 구두로 했다. 사실 이거는 좀 너무 흔하죠. 구두로 했다가 아니라 처분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냈다, 처분서를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전자문서가 되어서 전자문서에 이제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식과 관련된 논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아마 송달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물음 2번도 다시 읽어보시면 소송과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었다라고 해서 송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하자치유에 있어서의 그 이제 소송의 시작을 의미하는 송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달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른 논점을 쓰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를 구분할 때는 이런 문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보시면 여기가
제가 아까 이제 또 질문을 받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요게 지금 물음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위반 사실의 공표로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반 사실의 공표는 우리가 법령 등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위반 사실의 공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읽으신 것 같냐면,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서 보면 기술 능력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물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고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위반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고했다라고 좀 이제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고했다. 이게 저도 그렇게 헷갈릴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공고했다, 공표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공고했고, 무엇을 공표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문제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반 사실의 공표는 이 사람에게 처분을 했고 그 처분이 다 끝났는데 처분의 절차로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다 끝났고 그 얘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앞으로 저 사람 조심해 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위반 사실의 공표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처분서를 송달하는, 그 처분서를 주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서의 하나다라고 본다면 이건 송달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볼 때는 이 공고하였다. 그럼 무엇을 공고했고 왜 공고하려고 하냐라는 것을 이제 문제에서 찾아보시면, 이 앞에서 보면 처분서를 송달했는데 반송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고했다라고 읽게 되면 이제 이거는 송달과 관련된 논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처분서 다 보냈고 처분도 다 끝났는데 처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반 사실의 공표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나 문구를 딱 봤을 때 이게 좀 가끔 시험에서 막아낀 것처럼 딱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 연상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왜 그런 건지 본인이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하시면서 요거는 어떤 과정과 이런 한번 그려보시고 이 과정들 중에서 어디에서의 송달인 것인지, 자, 여기서 처분 문서로 보내고 만들려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것들을 우리가 교부 송달이라든지 우편 송달 이런 것들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시 송달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송달하는, 이제 공송달하는 목적은 이 처분서를 도달시켜서 저 사람에게 처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송달과 관련된 논점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처분서를 만약에 문자로 전송했다라고 하면 송달은 사실 된 거잖아요. 송달은 됐지만 이게 이제 송달의 방법보다는 약간 처분서, 그러니까 방식에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떤 논점을 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논점 많이 비교해 보셔라라는 의미로 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저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질 거니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 네.